일단 부동산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됩니다. 네. 아, 얘는 정말로 매수하는 애구나. 이거여야 됩니다.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 잔금을 5월 9일 전에 해달라든지, 내가 만약에 역으로 뭐 한 5월 중순쯤에 합시다, 5월 말에 합시다 그랬을 때 안 된다 이 물건은,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팁이 들어가는데, 제네시스 박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가 된다고 치고요. 아직 네. 촬영일 기준으로는 안 되는데, 됐다고 치면 금매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네. 그 금매를 어쨌든 잡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부동산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 됩니다. 미리 찍어야 돼요. 여기서 눈도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자주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아, 얘는 정말로 매수하는 애구나. 이거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냉정한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가면 이 소장님들은 대부분 매도자 편입니다.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도 사유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매도 잔금을 5월 9일 전에 해달라든지, 내가 만약에 역으로 뭐 한 5월 중순쯤에 합시다, 5월 말에 합시다 그랬을 때 안 된다 이 물건은,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 중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팁이 들어가는데, 이제 매매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취득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럼 취득가는 등기부 등본을 떼면 나와요. 네. 뭐 이제 매매가 나오게 표시해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다, 양도차익이. 그러면은 일반과세가 3억 정도인데, 3주택 중과면 거의 한 7억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4억이나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4억을 전부 다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꽤 많은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좀 협상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 좀 중간에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런 매물들을 사실 나만 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사실 이게 금매를 노리고 금매 나올 타이밍이니까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해서, 이게 또 경매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네, 물건이 쉽지 않아요. 하나면 9명은 또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이게 그 이론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좀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데이터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원하시는 단지 지역을 그냥 찍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지도 있고 분당도 있고 평촌도 있고, 특히 이제 뭐 구성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딱 단지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 단지에서 가급적이면은 대장 위주로만 가세요. 거래 잘 되는 곳으로. 네. 그래서 잘 찍으시고 선택과 집중하십시오. 괜히 이상한 거 옆에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단지를 계속 다니면서 당연하죠. 발도장 찍어놓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꼭 비싼 신축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급적 이왕이면은 좀 거래가 잘 되는 대단지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구축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금매를 노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맞을까요? 왜냐면 금매 노리는 게 네네. 이게 양날의 검인 게, 네. 금매 가격을 한번 보면 또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이 네. 또 들거든요.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라면 그냥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어차피 내가 매수하는 목적 자체가 내 실거주용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잡겠죠. 그래서 지금 저도 생각을 했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 이 집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이 생각은 저는 1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우리 가족이 좀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 빌라 월세 그때 살고 있었는데, 그냥 좀 오래된 아파트라도 구축이라도 좀 그냥 아파트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게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네.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지 마십시오. 금매가 생각보다 이렇게 나한테까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맞아요. 샀다더라는 얘기는 듣는데, 맞아요. 보통은 근데 그것도 뭐 아는 사람끼리 거래했대요 뭐 이런 얘기고, 진짜 나한테 오는 게, 매매가에서 한 5% 네. 10%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한 8억 정도라고 해보면 2, 3천만 깎아도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막 훨씬 더 깎아보고 아유, 싶으신데, 너무 욕심이에요, 그거는. 요즘에는 그 지난 실거래가와 네네. 호가가 많이 차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호가를 좀 낮춰주는 것도 일종의 금매일 수 있는데, 네네. 이거를 잘 이렇게 못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10.15 대책부터 또 이게 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지금 이건데, 네.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양도세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이 토호제라는 또 변수가 있잖아요. 토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세스가 좀 길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곧바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약정서를 네. 써야 되고요. 그게 이제 영업일 기준 제가 알기로 15일이에요. 그럼 벌써 한 2, 3주 그냥 훅 한 3주 가죠. 3주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본계약서 쓰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신고가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1, 2개월 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이제 부동산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집주인들은 또 호가를 막 올리거나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호가도 보고 실거래가 보면은 뭐야 왜 이렇게 차이가 나? 해서 이제 특히 요즘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 가격이라는 건 내가 대출 활용해서 내가 나가는 원리금 이 정도면 내가 좀 해볼 만하다. 그러면 그 가격이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조정해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이 뭐 양도세 중과가 원상복구 된다고 해서 많이 네. 금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그냥 원래 네. 그냥 살려고 했던 게 있다면 산다. 그렇죠. 그 정도 마음이 좋겠죠. 네네. 그렇게 알아보다가 나오면 좋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 아까 잠깐 말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실거래가랑 호가랑 막 한번 2, 3억, 3, 4억 막 차이 나는 막 그런 단지들도 막 있어요. 막 가격대가 좀 네네네. 있으면 네네. 도저히 손이 안 나가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누가 신고가를 찍어버려. 그 막 호가랑 비슷하게. 네네. 거기서 다시 또 올라가는 이 구조가 네.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네. 이렇게 규제가 강력하면은 거래량은 없는데 점상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승장이잖아요. 네. 상승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엎치락뒤치락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연구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작년 초에 그 어떤 연구소에서 나온 게 있어요. 과거 상승장 때 잠실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호가를 올립니다. 네. 그리고 그 호가에 반응하는 순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반대로 하락기 때는 똑같이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매물을 잡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물론 이제 막 무조건 가격을 높게 해서 사세요 이게 아니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잠깐 멈추고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똑같은 말인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마 질문을 두 가지가 생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네네. 이 장이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네네. 소위 말하는 아직 좀 덜 오른 곳들도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우상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네. 이제 벌어질 것인지 이게 네. 먼저 좀 궁금할 것 같고 네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희한한 시장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초고가 주택을 먼저 보자면은 25억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는 일단 완전히 별다른 세상. 일단 대출 필요 없고 매수자 그냥 다 있고 공급이 없는 시장. 그러니까 얘들은 계속해서 천장을 뚫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억 이하 구간 있죠. 15억 이하 구간은 여기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런데 내가 말이 그렇지 6억 대출도 큰 돈이잖아요. 한 달에 거의 한 300만 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5억 정도 받는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2억, 3억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한 2, 3억 정도 내가 보증금 정도 있고 모아놓은 돈이 있다. 그러면 7억에서 8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미 그 녀석들을 보니까 25년부터 트래킹을 해보니까 너무 빨리 지금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위 같은 녀석들도 25년 초만 보면 24평 이제 역 바로 밑에 있는 거 말고 약간 중간에 위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것만 봐도 한 9억 초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억 하더라고요. 네. 너무 빨리 가요. 그리고 구성남에 있는 뭐 이렇게 대단지 그러니까 이제 뭐 10억 돌파하고 막. 장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어디까지 갈 거냐. 보통 14, 15건이 따라 붙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녀석들은 이제 좀 개별 단지별로 좀 봐야 되고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더 상급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뭐 10억, 20억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 밑에다 그런 경우라면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나중에 내가 3, 4년 후에 잘 팔 수 있는 단지인지 너무 오래되거나 구축이라든지 좀 나홀로 이런 데를 좀 피하시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가격을 좀 내더라도 잘 팔리고 대단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역 알고 있는 단지 저는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벌어지겠죠. 네. 지금 제일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건 이런 거 같은데요.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 것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요. 저도 처음에 평생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생각이 바뀝니다. 네. 살아보면 처음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 집은 이런 게 좋네. 그리고 그게 분명히 돼 있게 돼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벤트가 일단 뭐
결혼하는 거, 네. 그리고 애가 태어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학교에 입학하는 거, 그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점이면 40점. 네. 내가 매수하려는 집이 한 70점이야. 완전히 못난이는 아닌데 B 마이너 정도, B 제로 정도, 그러면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서 회사 다니기 편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나가는 대출 원리금이죠. 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임신 준비 중인데 학군 네네. 따지는 분이 있거든요. 네. 학군이 좀 별로여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임신을 네네.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러면은- 임신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네네네. 최소 10년 뒤나 애가 들어가는데 예. 그 전에 이사 간다. 예, 예. 네, 사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너무 지금 막 그 평생 살 것처럼 심사숙고하면은 사실은 거의 못 사거든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경험해봐야 되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또 우리가 또 영원히 계속 갈아타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번, 3번 아니면 3번, 4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나는 갈아타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완하면서 한다. 그리고 나의 소득도 늘어날 거다. 근데 그 소득이 내가 월급을 받든 사업 소득을 하든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자산 소득이랑 같이 한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같이 공투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벌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네. 결국에 정부도 뭐 선거 전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지만 네. 뭐 예를 들어 6월 3일 끝나고 이제 7월에 보통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거 뭐 나오면서 같이 이제 규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네. 추가 규제 같은 걸 해서 네네. 어떤 게 나올지도 이제 우선 궁금하지만 잠깐이라도 좀 단기 급락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뭐 6.27 대책 딱 나오고서 약간 좀 막 이렇게 수그러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초강력 대책으로 인한 단기 조정장이 온다면 그때를 노려봐도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미 네. 뭐 아직 전세 만기가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네네. 기다려야 돼. 이런 네.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 어렵다 이 질문.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까요? 뭐 대출을 6억이 아니라 4억으로 낮추고 뭐 25억은 아예 제로로 만들고 이런 거를 일단 우리가 전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무주택이다. 네. 이런 분들은 뭐 세금 규제하고 전혀 상관없고 대출 규제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액 한도가 줄어드는 게 너무 치명타니까. 왜냐하면 시간을 세이브를 못 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나랑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세금 규제가 좀 강력하게 나와서 일부 금매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일부 금매를 좀 잡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날짜와 나의 그 임대차 기간을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거를 나는 꼭 어떻게든 타이밍을 보고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6월 선거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임대차 기간이 뭐 4월 달에 끝나요. 그럼 4월 달에 끝나고 내가 다시 2년을 하면은 중간에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하고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은 단기 6개월이나 1년짜리 들어가야 돼요. 네. 쉽지 않을 텐데 대부분 다 월세고 월세도 비싸니까 그럼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임대차 맞추는 기간 맞춰가지고 좀 알아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어떤 뭐 조정장 이런 것들을 타이밍 네. 잡는 거는 주식은 가능하거든요. 주택은 근데 힘들어요. 집은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있죠. 뭐 다행히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네. 뭐 그런 경우는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또 토호제가 계속 걸리는데 토호제가 아니면 내가 좀 세를 끼고 사둘 수가 있잖아요. 네. 또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난이도가 올라간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그 조정됐을 때 몇 천만 원이 큰 돈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이제 배우자하고 잘 상의하셔서 밑에 보증금을 제일 적게 두는 네. 월세로 가셔서 한번 베팅 한번 해보는 거죠.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좀 거래가 잘 되면 내가 나가도 금방 맞출 수 있거든요. 내가 복비만 내면 되거든요. 그냥 그런 데 가야 돼요. 네. 정말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신혼부부인데 혼수 안 사고 그냥 네. 잠깐 동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예 네, 네. 나중에 네. 하자고. 네, 어우 기특하신 분들이네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쉽지 않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올해 네.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가 어쨌든 조금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네, 네. 미국도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우리도 네. 지금 경제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 낮출 수 있으면 우리도 낮추려고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진 않겠죠? 한도를 높이진 않겠죠. 네, 한도를 높이진 않을 것 같은데. 더 네, 지금 상태에서.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렇게 네. 집값 상승을 잡으려면 결국에 단기적으로 멈추는 거는 대출 규제 말고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대출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는 어차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걸 내린다고 해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기대 심리가 커지니까 야 이제 대출 좀 더 받아도 내가 5억 받을 거 6억 받아버리자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도를 줄인다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단기 조정장으로 약간 세금이 만약에 늘어도 네. 이미 5월 9일에 만약 양도세 완상복구 돼버리면 네. 결국에 보유세 말고는 세금 쪽에서 충격 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보유세도 네. 내년에 적용이 바로 안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당장 한 1년 안쪽에서는 세금으로 추가 충격을 줄 만한 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보유세 외에는 뭐 없는데 네. 여기 나올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듯한 이 분위기가 좀 불안한 거죠. 네. 사실 지금 세금 뭔가 규제한다면 좀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계속 좀 중심지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가액 기준으로 하겠다든지 네. 고가 주택에 대해서 더 뭔가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들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없는 게 이상해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고가주택이라는 곳들을 네. 전국 단위로 보면은 아직 소수잖아요. 네네. 아직 소수기 때문에 다수의 주택들은 뭐 그렇게 막 급등하는 새는 아니니까 네. 굳이 뭐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급등세가 일부 지역이라면 조금 뭐 놔두는 거죠.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뭐 어쨌든 좀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뭐 되면 조금 산다면 1주택자 갈아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가장 어렵습니다. 네. 1주택자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1주택자인 분들은 지금 갈아타면 대출도 안 나오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기다리기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1주택자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썼던 비과세 전략이 일시적주택 비과세인데 뭐 신규 종전주택이 있고 네. 1년 지나서 신규 주택을 사고 그리고 3년 안에 종전주택 처분하면은 비과세가 되는 아주 그 아름다운 네. 그런 거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신규 주택을 사는 순간 대출 회수가 되고 네. 아니면 곧바로 전입해야 되고 종전주택 만약에 임차 주는 순간 잘못하면 3년 4년 묶여버리는데 못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기존에 있었던 주택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팔고 선 매도하고 비과세 확실하게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매수 잔금 동시에 하면 너무 좋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 아까 있었던 임차인 분들 계시죠. 내가 뭐 정 안 되면 단기 임대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팔고 뭔가 단기 임대를 하든 그렇죠. 해서 집을 산다. 네네. 그 예전에는 일시적 2주택도 막 6개월 안에 막 1년 안에 막 다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 지금은 3년이죠. 지금은 그대로 3년이에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토어제를 풀면 또 막 네. 갭 투자니 일시적 2주택을 막 해버리니까 네네. 일시적 2주택 쪽에서 좀 규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3년이 아니라 뭐 2년, 1년으로 줄여버리고 네. 신규 주택을 곧바로 전입해라. 토어제는 푸는 대신에. 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헷갈리면은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실제 그런 사람 그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서 한번 올해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지방선거 전후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세금 관련돼서 증세가 나온다면 네. 선거가 6월이니까 네. 5월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뭐 나오면 만약에 2, 3월 네. 아닐까요? 나오면. 나오면 네. 이제 뭔가 그 선거 효과도 있고 네. 이제 뭔가 시그널도 줘야 되고 네. 나오면 빨리 나온다면 그때 나오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종부세를 올리는데 2월에 네네.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6월 1일 지나면 종부세 엄청 때린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5월 9일에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되니까 네. 이중 콤보 맞기 싫으면 빨리 팔아라. 팔아라.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완전히 승부수를 던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좀 규제를 통해서 매물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버티는 사람과 여론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한 2, 3월, 3, 4월쯤에 안 나오면 네. 올해는 그래도 조금 올해는 그냥 비슷하게.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좀 세지겠구나. 올해는 비슷하게. 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해봤어요. 특히 이제 세금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 뭐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다 네. 추정, 과거의 어떤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정할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좀 무겁고 네. 좀 무서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반대로 또 새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네. 좋은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사실 이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게 저는 이게 좀 그 자체로는 좀 젊은 분들에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커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K 컨텐츠 파워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발전되는 모습인데 이 주거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배우 이시연 씨 아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본인 일을 하면서 이제 주택을 내가 청약이 당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지만 매월 3만 원씩 넣으면서 이걸 유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집어 넣어서 일단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잘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신축이니까 그만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잘하신 게 뭐냐면은 그걸 이제 비과세를 받고 이제 배우자하고 공동 명의로 더 좋은 걸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동 명의를 해가지고 쭉 가면서 이제 계속 지금도 알아보면서 이제 어디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번 언론사에서 인터뷰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관심과 이렇게 본인 열심히 하신다면은 훨씬 좋은 데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막 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보면 좀 힘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작게 시작하셔도 돼요. 작게 시작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좀 결혼을 하시고 그런다면은 배우자하고 소득을 합치면 훨씬 생각한 것보다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샀을 때는요, 뭐 그냥 정말 오래된 집, 3억 초중반 되는 집, 네. 이 대출을 제가 2억 넘게 받았어요. 얼마나 무서우는지 아세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돼서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한번 기회를 꼭 보시고 관심을 끄시면 안 됩니다. 네. 관심을 끄시면 안 되고 부익나님 채널 잘 구독하시고 영상 잘 보시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좋은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진짜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한 5년, 네. 10년으로 놔야지 막 1, 2년 안에 막 따라잡겠다라고 맞아요. 하는 순간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더 잘 아시지만 이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고 쭉 가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가 돼요. 갑자기 한번 올라가는 네, 게 갑자기 있습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고 올해 계획하시는 일 잘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또 새해니까 새해 또 나름대로 또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반대로 또 그럼요. 주식도 막 이렇게 호황이고 뭐 네. 지금 경제도 좀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